가족이 TV 앞에 함께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저도 가물가물해요. 오늘은 TV가 바꾼 세상, TV는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TV가 보물이던 시절에 초창기 TV 모습이죠. 자, 우린 세상을 어떻게 접했었던가. 옛날 사람들은 많이 이동하지를 못했어요.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소견이 좁다, 견문이 적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소견, 본 바가 별로 없다. 견문, 보고 들은 것이 적다 이런 뜻이었어요. 보고 들음으로써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제 농경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을 인재, 제목할 때 나무잖아요. 그죠? 어디에 정착한다 이런 말 써요. 뿌리 내린다라는 말을 해요.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해요. 식물이에요. 농경사회의 사람은 식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 있으니까 동요에도 있잖아요. 세상 소식을 바람한테 들어요. 그죠? 세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남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모든 정보가,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문이었죠. 소문. 소문 중에서 믿을 만한 건 그냥 소문이고, 믿기 어려운 거는 뜬 소문이고, 아니면 헛소문이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던 시대에 정보를 알려주는 활자 매체, 인쇄 매체가 등장했죠. 그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활자 매체가 등장해서 그것을 새로 들은 소문. 그래서 신문이 된 거잖아요. 신문은 달래 신문이 아니고 새로 들은 소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신문이 처음 신문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 전까지는 한성순보, 한성주보 이렇게 부르다가, 그러니까 전부 듣는 얘기였어요. 신문 기사도 이렇게 썼어요. 당시 신문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남쪽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즉, 기사도 들은 얘기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랬다더라. 자기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소문의 시대를, 소견의 시대를 확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사진이었죠. 사진이 출현하면서 이제 말로 듣는 것보다, 저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왼쪽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에요. 너무 참혹하죠. 신미양요 당시에 미군이 찍은 사진이고, 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이죠. 미군과 싸우다가 우리 조선병사 수십 명이 쓰러져 뒹구는데 그 모양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 참혹하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거 한 장이면 저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보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바로 봄으로써 사실로 믿게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엄청난 경계심을 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놀라운 과학기술에 탄복하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문화는,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전신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진으로 몸 일부를 잘라버리면, 그죠? 그거는 일종의 저주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 시대는 저렇게 온몸이 나오도록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었고, 사진의 사진. 우리가 지금 사진이라고 부르잖아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를 베꼈다. 베낄 사자, 참 진짜, 참 모습이 들었다. 그림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사진이 진실을 베낄 것이냐, 이걸 두려워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진 찍히면 영원히 날아간다, 이렇게 믿기도 했고요. 서양인들이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어린아이 눈을 뽑아서 사진기 필름을 만든다, 이런 헛소문도
초기엔 돌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이 사진 기술을 배우려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유리 생산을 시도했던 것도 사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뭐 이제 사진이 이제 대략 1880년대, 83년경부터 서울에 촬영국이라고 하는 사진관이 생겼었고요. 또 지훈영이라든가 황철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인이 와서 고종의 사진을 찍기도 했었어요. 고종 왕이 사진을 찍었으니 뭐 민간인이 사진을 찍는 거야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일로 느껴졌죠. 이제 영혼 안 뺏긴다 라는 사실을 그때쯤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사진이 보급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는 이 사진 엽서상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에서 서울에서 발행된 사진 엽서를 사서 본국에 소개하거나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집어넣거나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진의 시대가 열린 지 불과 2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의 영화의 시대도 열립니다. 이건 이제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움직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활동 사진, 살아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불렸는데 1895년에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 다른 경로로 이제 영화가 발명이 되었고, 이걸 활동 사진이라고 번역한 것이 일본인들이었고요. 일본인들이 1897년 서울 남촌,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 이남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 사진을 상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영된 것은 1903년. 이때가 이제 1902년과 1903년 두 해에 걸쳐서 고종 황제 즉위 기념식, 즉위 40년 기념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1902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902년에 이 행사 직전에 콜레라가 유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외국 특사를 초대할 수는 없다 해서 한 차례 연기해서 1903년 봄으로 연기했었는데, 그때는 또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두창에 걸렸어요. 그래서 궁궐에 근심이 있는데 또 잔치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또 가을로 미뤘고, 그래서 1903년 가을에 하려고 했다가 러일 전쟁의 전운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또 이런 잔치를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못하고 만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전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행사들이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활동사진 도입이었어요. 한성전기회사의 그 차고에 밤중에 큰 천막을 걸어놓고 활동사진을 상영을 했었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활동사진인데, 그야말로 사진만 찍혀도 영원히 날아간다고 믿었던 시대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 속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동물이 움직이고 경치가 움직이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구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냐하면 전차표, 쓰고 난 전차표를 모아가면 무료로 관람시켜주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전차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활동사진 상영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역시 사진을 찍어서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야외에서 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으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문화의 특성이 특히 유교 국가를 만들어 유지해왔던 그런 전통 속에서 이런 식의 그 오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거나 또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극장이 없는 도시가 없었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미쳤다 돌아오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쳤다 돌아오는 공간들이 극장이나 경기장 같은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한꺼번에 사람들을 가슴 감상에 빠지게 했다가 되돌려 놓는 그런 공간들이라서,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형성되었던 도시의 필수 시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도시들을 가보시면 도시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그죠?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안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19세기, 20세기 초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늘 불평했던 소리가 뭐냐면 이게 이 나라의 수도인데 극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런 식의 공공 공연장을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들을 부화방탕하게 하는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놀이가 있어도 또는 공연이 있어도 궁중에서 하거나 아니면 양반집 마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서는 이제 그냥 들판에서 하거나 이랬던 것이죠. 그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종 황제 친경 기념 예식을 앞두고 그때 외국 특사들을 초청하기로 하면서 서울에도 근대적인 극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왼쪽에 있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붙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협률사라고 하는 공연단체를 만들고 그 공연단체를 위한 극장을 지어요. 600석 규모의 극장이었다고 하는데 소춘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희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뭐 나중에 육당 최남선은 저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둥글게 지어놨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최남선은 뭐라고 썼냐면 콜로세움을 모방해서 지었다. 원형극장이라는 거죠. 예, 원형극장으로 600석 규모의 극장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에요. 그리고 단성사, 뭐 우미관, 장안사, 연흥사 같은 그런 연극단체들이 극장을 지어서 극장을 만들어 놓는데 이 극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설이었어요. 첫째는 돈만 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신분제는 1894년에 폐지됐지만 그러나 신분의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반상차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데 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여성 좌석과 남성 좌석을 따로 할 거냐 아니면 같이 둘 거냐 이런 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따로 하면 데이트는 어디서 해요? 그죠? 뭐 관객이 줄어드니까 따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로는 아주 독특한 군중을 만들어 놨어요. 극장에 들어가면 다들 조용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였어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그죠? 수업 시간에 늘 떠들었어요. 근데 극장에 가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 조용해요. 안 떠들어요. 무려 2시간 가까이 또는 2시간 이상 심지어 3시간 이상 집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다들 공감을 하죠. 근데 가치가 있는 옆 사람하고는 바로 옆 사람하고는 교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과는 교감이 되질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공간에 수천 명이 몰려 들어가서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가 빠져나오면서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공감하되 교감하지 않는 집단. 이런 인간 집단은 과거에 없었어요. 한 공간 안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았다가 거기서 같이 공감했다가 같이 환호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했다가 나오면 뿔뿔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 영화 나랑 같이 본 사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분명히 그 극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랑 같이 간 사람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적 공중, 우리가 공중이라고 퍼블릭이라고 부를 때 현대적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극장이라는 시설이었어요.